자, 사회복지 조사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그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각본을 짜게 되는데 조사 설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사 설계의 구체화, 자료 수집이지요.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제안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자, 자료 수집의 문서화는 여기 나오는 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자료 수집에 대한 그 단어로, 자료 수집에 대한 단어로 선생님들 21페이지를 보세요. 21페이지. 거기 오면 자료 수집에는 질문지법도 있고 면접법도 있고 또 뭐 사유성 측정법도 있고 투사법도 있고 등등등 많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지금도 선생님들이 나를 보고 내가 선생님들을 볼 때 하는 것처럼 관찰법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료 수집의 방법. 또 자료 수집은 선생님들 지역사회복지로원에 가서도 역시 지역사회의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이 또 나오지요. 이 자료 수집은 여기에서도 나오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나오고 또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가 뭐라 아니죠. 어디서 배우든지 간에 저 혼자 강의하다 보니까 무조건 삭제하고 여기도 부피를 줄여나가는 거죠. 여기서도 가르치고 다른 선생님 또 저기도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덜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만 굳이 뭐 저 혼자 1인 콘서트 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굳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 개나 반복해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자, 자료 수집. 첫 번째가 관찰법. 관찰법에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요. 자, 여기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관찰법을 지금 적었습니다.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 한번 유형을 보면은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 이렇게 나눠보는데, 참여 관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거는 비참여 관찰, 비통제, 자연적 관찰이죠. 자연적 관찰. 그냥 실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걸 보고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죠.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 관찰. 이 참여 관찰은 전에 아마존의 눈물 보신 적이 있죠. 아마존 그 부족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그 부분에 임금 부족 말로 바꿔야 되고, 그걸 포르투갈어로 바꿔야 되고, 그걸 영어로 바꾼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단계, 4단계를 거치다 보면 본뜻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본뜻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촬영팀이 직접 거기에 한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촬영을 한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참여 관찰이 되겠어요. 보통 우리가 민속연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죠. 참여 관찰입니다. 참여 관찰. 그때 그 촬영팀 당한 것처럼 기계가 찍으니까 뭘 못 찍어 그랬지만은 그 누드족의 촬영을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옷을 입은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옷을 벗은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사람이 부끄러워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기계가 찍으니까 누르기만 하면 다 이렇게 찍을 줄 알았는데 찍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할 줄 알았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면서 살아가면서 몸에 배어버린 서구적 가치관이 눈을 돌리지 못하겠다. 우리가 보면 누드비치, 뭐 해수욕장에 그 완전히 누드로 다닌다는 것도 있는 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저도 간다면 나도 이렇게 같이 벗고 눈을 자연스럽게 뜰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두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준참여 관찰은 시간 대, 공간 대를 정해놓고 관찰하는 방법은
준참여 관찰이 되겠어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제가 보이는 융의 이론단 페르소나를 보여주기 전이지만 어쨌든 이 시간, 이 공간대에서 고변가비를 보잖아요. 밖에 나가서 잘 구분을 못. 지금 제가 지금 선생님들 지금 제가 얼굴을 다 이렇게 알아보는데 밖에서 보면 몰라볼 겁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저를 더욱이나 수영장에 가면은 더욱더 모르죠. 수영장 가면은 전혀 구별, 맞아. 복장만 제가 넥타이만 풀어도 전혀 몰라볼 거예요. 그런 것처럼 특정 시간대나 특정 공간 범위 내에서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이렇게 준참여 관찰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통제 관찰, 비통제 관찰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찰법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관찰법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관찰법의 장점은 역시 뭐니 해도 이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제한이 없다. 이거겠죠.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관찰법은. 누구나 어찌 보면 이렇게 대상에 제한이 없다. 이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찰법은 가유적, 부수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죠. 알아보고자 하는 것 말고 그냥 관찰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료도 수집될 수 있는 것이 관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너무 많으니까 그에 비해서 단점은 기다림이죠. 기다림. 알아보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 그러면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시, 피관찰자, 인식시 조작된 자료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여고 물리 선생님 집에서 하숙을 했었어요. 잠시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학교를 가려면 그 여고의 긴 담과 정문의 긴 면을 타고 가요. 제 목이 좀 길지요. 그때 고개 숙이고 다녀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더 장난이 심하거든요. 더욱이나 걔네들은 거의 내가 누구 선생님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못 건드려서 안달이 나 있죠. 그런데 혼자는 못 오는데 그 떼지어가는 여고생들의 무리를 생각해 보세요. 무리. 감히 고개는커녕 눈을 어떻게 찢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다니거든요. 누가 나를 본다 하면 걸음걸이부터 모든 것이 그냥 어색하고 더욱이나 누구에게 조사를 받는다거나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뜻대로 몸도 마음도 안 움직이는 그런 조작된 자료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막 점잔도 떨고 사투리 안 쓰다가 막 사투리도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에 비해서 보는 것은 질문지법. 문제에서 질문지법, 설문법 이런 식으로 계속 혼종시켜 놨지요. 질문법 또는 질문지법. 질문지법의 유형으로서는 구조화된 질문지 또는 설문지법과 비구조화된 질문지법, 비구조화된 설문지법이 이거 구조화된 질문지법은 뭐냐면 폐쇄형 질문지법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응답 가능한 것을 제시하고 거기에서만 답을 얻도록 찍도록 객관식이죠. 객관식이에요. 객관은 선택형이죠. 선택형. 그에 비해서 비구조화된 질문지법 또는 설문법은 이것은 개방형이죠. 자유 반응을 그래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를 쓰시오. 그래서 개방형
질문지법이 되겠고, 이건 우리가 서술형, 주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식. 주관식도 여러 가지 서술형. 여기는 선택형. 선생님들은 답지가 5개니까 오지선다형이라고 하는 선택형의 하나를 가지고 시험을 보시는 거거든요. 사지와 오지는 느낌이 확 다릅니다. 시간도 제법 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선생님들 체력을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번 정도 풀 때쯤 눈이 나도 모르게 멍해져, 맞으면 체력이 고갈려 버려 멍해져 버리거든요. 그때가 어느 몇 번 정도 풀 때 그러더라. 어제 체력들은 다 좋으십니까? 근데 시험 보는 체력과는 또 달라요. 산행을 하고 뭐 또 다 하는데 시험 보는 체력은 또 달라서 멍하니 그렇게 봅니다. 멍하니. 어제 내가 시험을 본다고 그 100문제, 오지선다를 100문제를 봤더니 더욱이나 단어도 모르는데 이제 우리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억지로 이게 맞아면 그 영국 영어로 번역한 그런 것을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이 어제 나도 모르니까 더욱이나 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딴 생각을. 이게 서술형, 그 체력을 보셔야 되는. 그래서 시험 때 가실 적에는 이것 말고 초콜릿. 왜냐하면 그 두뇌 세포는 당분이 필요로 하거든요. 당분을 필요로 해서 보통 시험 보러 갈 때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가실 적에 가지고 가는 것이 거기 속효성 두통약. 여자분들은 그 공용으로 쓰는 거 있지요. 그래서 속효성 두통약. 또 그런가 하면 과민성 대장 증상. 반드시 정로환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정로환이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냥 캡슐에 들어있는 거 가져가서 듭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반드시 병에 든 것이 하거든요. 그 종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경쟁자. 당신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은 반드시 병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뚜껑 여는 순간 옆에 7명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병 한번 샥 돌리면 그냥 7명은 졸도하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전쟁파입니다. 시험장 가보면 남학생이할 것들이 막 양치하러 다니고 전혀, 왜냐하면 인생을 걸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면이니 도덕의리는 그건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누가 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남학생에서 그냥 그 복장 아주 가관입니다. 오직 내 승부만 거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는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냄새 안 나는 거, 캡슐에. 근데 신경이 곤두서 버리면 갑자기 두통 오고 그리고 막 그 배앓이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속효성 두통약과 그 정로환 회사 나한테 표창장 줘야 되는데 꼭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 우황청심환 갖고 가야 하잖아요. 우황청심환 요즘 저희가 병으로도 든 것도 있습니다만 뭐 가능하면 환으로 갖고 가세요. 환으로. 용도가 다릅니다. 공무원용은 경쟁력은 그 환을 뜯는 순간 7명 또 떨어집니다. 이쪽 7명 또 떨어져.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날은 아무리 그 60점 이상만 만다 해도 밥 못 드시잖아요. 근데 당장 몇 문제 보시면 나 같은 100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요? 200문제를 봐요. 쉬는 시간 있어도. 그러니까 그 갑자기 체력이 고갈될 때 배가 확 고파질 때 그 사실 조금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짜장면 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냥 굴푸들 때 그때 조금 집어넣는 것이 그 자유시간 그 단 것이 있으면서 한 입 집어.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때 이제 우황청심환 이렇게 드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식도 할 겸 두뇌도 들 겸 잠시 좀 나를 재정비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카스 그 주석 뚜껑으로 된 걸 갖고 갑니다만 그것도 역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 그리고 선생님 때는 반드시 내복들 입으시나요? 시험 볼 적에는 사시사철을 내복을 입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그 피험생의 입장은 참 웃기지도 않는 계절에도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냥 그 긴장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더우면은 이제 걷어벗어 놓지만은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면 시험을 못 보는데 선생님들은 그것도 한겨울이시잖아요. 한겨울. 그러니까 뭐 단 두꺼운 옷도 있겠지만 정말 문방구용 500원짜리 손난로 있지요. 그런 것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몸이 움츠러들면 생각도 움츠러들어서 잘 안 돼요.
자, 그런 거. 그리고 모든 학교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들고 가는 것도 대부분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가는 학교도 한두 군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적에는 당연히 발 중요하죠. 발. 그래서 실내화 이런 것들도 준비하는데 다 가방에, 여자분들은 가방에 들지만 남자분들도 내가 지금 말한 것 정로환 뭐 이런 거 타이도 그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좀 부피가 크지 나머지는 그냥 겨울 같은 데는 주머니에 다 들어갈 정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거 준비하시고. 그리고 곧잘 수험생들이 놓치는 것이 사인펜을 자꾸 놓쳐요. 사인펜. 가지고 200문제 어떤 사인펜은 컴퓨터라고 쓰이면 찍으면 되지만 손에 앵기는 사인펜이 있어요. 문방구에 가서 보시면 다 많은 여러 회사체가 있는데 이게 쥐어보면 시험 때 보면 소소로운 생채기 하나가 자꾸 까칠까칠하게 자꾸 날 건들거든요. 근데 문방구 가서 보시면 내 손에 앵기는 이게 한번 이렇게 여러 회사체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리고 함께 써보시면 같은 두껍기면서도 왠지 이렇게 저 같은 글자를 눌러 쓰고 크게 쓰거든요. 저는 거의 한 줄에 23자, 거의 내 글씨체는 거의 이렇게 나는 한 줄에 몇 자가 들어가는까지 전 제 글씨를 아니거든요. 선생님은 찍는 거니까 이게 어떤 것은 딱딱하고 어떤 것은 좀 부드러운데 그 스타일에 맞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때 그걸 세자로 사갖고 가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 근데 까짓 것이 아니라 한 문제가 나를 인생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시험은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지만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잊지 마시고. 여기 이제 어떤 질문지법, 선생님들은 질문지법 중에서도 폐쇄형 질문지법으로 그리고 답지가 5개 있는 선택역 중에 오지선다형으로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질문지법의 장점은 역시 뭐니 해도 경제성이죠. 경제성.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수능시험 생각해 보세요. 수능시험 다 질문지법으로 보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몇만이 한 40만을 대상으로 해서 몇 과목이에요? 100과목도 넘는 과목을 하루에 동시에 치러버리잖아요. 만약에 그 OMR 카드 답지가 그날 도착하면 그날 오늘날 기계로 봐서는 그날 채점 오고 합격 나와버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오류를 막아내고자 기계화 시켜놓고 또 그 기계화된 채점이 의심스러울지 모르니까 또 아날로그로 채점 온다고 그러는데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오늘날 기계로 온다면 그날 채점 다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표준 편차까지 엑셀 프로그램에서 쫙 해서 나올 겁니다. 어떤 이 경제성. 그리고 질문지법은 이 질문지법 조사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가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옆에도 눈앞에도 눈 마주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것은 통계 처리가 용이하죠. 통계 처리가 용이합니다. 객관적인 우리 채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점으로서는 이건 문맹자에게는 적용이 곤란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문맹자에게는 적용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율이 낮습니다. 강제로 만약에 시험지를 내지 않으면 부정응시로 아니면 가택침입죄로 뭐냐면 처벌을 받고 합격자 처리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요즘에 거의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어제 같은 시험지는 안 나눠주더라고. 거의 시험지 선생님들은 시험지 나눠주시지요. 저 집으로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질문지법은 우리가 생활설계 하시는 많은 주변 분들이 있겠는데 그분들의 설계를 이 종이로 나눠주면 처음에는 1, 2, 3번 해서 3번 반응의 진실성이 낮습니다. 반응의 진실성. 그래서 1, 2, 3, 4번은 제법 신경 쓰고 오다가 그때 마침 전화 오면 받으면서 대충 3번 뭐라고 3번 그러다 3번 대충 이렇게
앞에는 좀 진솔하게 쓰다가 뒤에는 막 이게 써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질문지법이 성실한 질문지인지 조작전 질문지인지를 알기 위해서 앞에서 몇 번에서 3번을 썼으면 뒤에서 몇 번을 찍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틀리면 이거 장난쳤구만. 아예 시험지를 빼버립니다. 통계지를 아예 없애버려요. 이제 그렇게까지 연구를 하는데 어떤 반응의 진실성이 낮으면서 어떤 때는 바쁘다 그냥 가지고 가버려. 버려버려. 내지도 않습니다. 이런 그 문제점이 질문지법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면접법. 면접법은 선생님들께서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면접, 비에스텍의 관계 7원칙 이런 걸로 이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면접법의 유형에는 구조화된 면접법은 각본대로 사전에 각본을 설정해 놓고 각본대로 면접을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사전에 질문할 내용을 쭉 나열해놓고 그 차례대로 질문을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이죠. 그에 비해서 비구조화된 면접법은 이것은 아주 임상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이 하는 건데 거의 재량과 융통성을 발휘해 가면서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기 서울 보호관찰소 자문위원을 하면서 이 면접을 실시를 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볍게 앉아서 한 2시간 이끌어갈 줄 알았어요. 이 면접법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과 혼용을 하거든요. 뭐냐면 처음에 여기다 질문지법으로 자 이름 주소 쓰고 그리고 몇 가지를 소위 질문지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찰법도 이거 쓰는 것이나 복장이라는 것을 관찰법으로 시행을 하고 또 그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그 내면도 살펴보는 투사법도 시행을 하고 그러면서 본 방법인 면접법으로 집은 여기가 맞는 거야? 본래 여기 살았나? 이렇게 어디에 여기 살았나? 학교는 어디? 이렇게 또 면접법을 질문지법을 넘어서 질문법으로 면접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천을 하겠지만은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만나서 이제 시험 용료는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면대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제 시험 용료로 쓰지요.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왜냐하면 거기에는 청각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로란 말을 써서 가슴 덜 아프게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적, 공식적 이런 활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면접이에요. 면접.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은 여러 방법이 같이 면접만 되는 것이 아니라 면접하면서도 관찰을 하고 투사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거의 재량으로 융통성으로 제가 해보니까 몇 마디 오고 났더니 대화가 맞으면 관심사나 언어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능력이라는 것이 근데 어떤 비구조화된 아주 경험이 많은 분이고 그다음에 반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전 각본을 설정하되 여기에 재량 융통성을 가미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반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쪽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반구조화된. 면접법의 장점은 뭐니 해도 문맹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문맹자에게도. 아니요, 너무 크지 않아요. 문자 해득력이 떨어지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어린애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가신다 해도 눈높이 표현을 못 쓰잖아요. 그럴 때 아동 성심리 상담사 전문가가 가서 애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이런 그 대화를 통해서 글자도 못 읽고 하는 어린애니까 그런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접근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면접법은 문맹자나 문자 해득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이것은 회수율이 높죠. 회수율이 높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집단에는 나 한 말도 안 했어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과정에서는 투사법도 하고 관찰법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다 말 안 해도 전문가인 여러분들은 거의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다라고 거의 단정까지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수준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수율이 높다. 그리고 역시 투사법을 동시 진행하기 때문에 반응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전문가 프로파일러는 더욱더 그러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얼굴에 땀 흘리는 거, 입술의 움직임, 또 얼굴의 색조, 또 손 움직이는 거. 전에 공공의 적이란 영화를 보니까 그 공공의 적에서 그 형사가 이렇게 조사 신문을 하면서 하는데 마침 볼펜을 떨어뜨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그 범죄자인데 볼펜을 떨어뜨려서 주술라고 봤더니 아래에서 그 피의자가 다리를 이렇게 떨고 있는 걸 보고 그 반응의 진실성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반응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하는 것. 그걸 넘어서는 것이 위대한 사기꾼이 되는 거죠. 맞아 보면은. 근데 그것을 기계를 동원해서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많은 프로파일러 기법을 통해서 그것을 최대한 찾아내는 반응의 진실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두 가지를 강제해버리면 남영동 대공분실이 되는 거죠. 19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왜 대답 안 해? 다 말해. 너 사실이 아니야. 라를 가지고 물고문을 시켰잖아요. 반응의 진실성을 계속 사실이라고 해도 진짜 사실이야? 본래부터 사실이야? 태초부터 사실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물먹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나오고 그 전년도 1986년에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나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전두환 정권 때 나왔던 바로 이 면접법이에요. 우리가 경찰서 가면 조사과 가면 다 무슨 방법, 다 앉으세요. 다 좋은 말로 해요. 다 좋은 말 올 때 말씀하세요. 이렇게 좋은 말로 시작하잖아요. 다 면접법인 거지요. 이제 그것이 이제 조용한 방으로 우리가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촬영하는 시설이 없는 방으로 가면은 면접법이 좀 격렬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면접법. 또 그 외에도 면접법은 면접하는 과정에서 이 사전 각본 말고도 예상외의 부수적 또는 심화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안 해도 되는 말을 얘가 끄집어내는데 여긴 뒷다리는 사소롭게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전문가는 탁 보고 거기에서 캐치를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단점은 이것은 고가지요. 고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앞으로 가면 상담 후 영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싸구려로 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어떤 임상심리는 그러다 보니까 특화시켜서 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이런 것들은 좀 연수기간을 좀 길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진 자로서 2년에 그래서 병원에 바로 특채가 될 정도로 이런 것을 만들어주지만 다른 상담사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양성이 되는 직업상담사라든지 청소년 상담사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활성화, 청소년 상담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러면 또 비행청소년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하던 틴틴이나 이런 많은 청소년 기관들이 있는데 그렇게 배치가 썩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또 문제는 신분 보장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뭔가 협회 차원에서 뭐가 잘못됐다든지 전에 대전에 한번 강의를 갔더니 대전에 있는 학교에 있는 상담 전문 교사들이 특정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내 교육을 요구를 해서 내려가서 한 일주일 특강을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쌉니다. 앞으로 비싸다고 하는데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것을 좀 더 신분보장 영역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선생님들 사회복지를 하셨으니까 시험 끝나시고 한번 상담 영역들도 한번 잘 보시면 예상외로 시험 과목의 절반은 선생님들은 해놓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외로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것.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특허장이거든요. 나중에 가지려면 최소한 6개월 걸리는데 보면은 학점은행제 같은 걸 통해서 근무에 관련되어서 한 3학점 이렇게 조금씩 따놔서 나중에 오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한 몇만 원씩 넣어서 조금씩 따눠서 학점을 정리해 놓으면 맞으면 자격증을 가질 수가 있는. 같은 조건이라면 사회복지사 1급에서 이분도 1급이네 빼고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빼고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격증은 가진 사람만의 특권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면접은 비싸지 않는다. 이때 쓰는 것이 상담 기법. 면접이라고 문제가 나오든 상담이라고 문제가 나오든 문제는 똑같거든요. 고가다. 다음에 여기에서는 연구자, 즉 조사자의 영향력, 배제 불가, 배제 곤란.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나 면접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공안사범이라든지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면접관, 만약 강력범죄 수사자는 벌써 관상이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관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유해가지는 걔네들이 아주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오히려 지가 주인인 것만 이렇게 갖고 놀려고 하거든요. 여기 제가 보호관찰소 있을 적에도 애들이 영악스럽다고 하죠. 어제 보면 참 정이 안 들게끔. 애들은 애들이라서 말을 이렇게 애들은 심정을 하겠는데 거기다 화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을 섞지 않습니다. 애들은 말을 섞지 않고 그런데 막 공무원의 학교에서 온 애들은 어리니까 가리고 맞으면 정형적인 사회복지나 이런 것처럼 끌어안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맞으면 오남용하는 그걸 가지고 놀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정이 안 들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을 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끊고 맺는 것을 뚝뚝 하지요. 그래서 농담이 섞여버리면 권위가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면 아무리 인도성이 강해도 믿어주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얘네들이 농담을 하거나 대충 좀 몇 번 만났다고 슬슬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복장도 딱 정장하고 정자하고 의자도 다 바꾸죠. 소파에서 바로 딱딱한 의자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딱 분위기를 딱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을 사용도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당연히 여기에는 실명으로 직접 면대면 관계를 통해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익명성 보장 혼란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면접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기 질문지법에서 말했던 단점, 문맹자나 문자 해득력이 낮은 사람은 적용이 곤란하다, 효율이 낮다, 반응 후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이것은 면접법에서 해결하잖아요. 면접법에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쌌는데 여기는 비싸고. 그래서 양자의 이런 상호 교차.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두 관계를 해서 상호 정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나기 쉬운 질문지법이 있죠. 그럼 질문지법과 정 반대로 해서 면접에 생각하면 질문지법과 반대로 해서 장단점을 교차시켜서 생각하시면 선생님들 좀 접근하기가 좀 빨리 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있지만 먼저 이제 설문조사가 가장 많이 나와서 많이 적었습니다. 아주 많이 적었어요. 거기 보면 설문조사는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조사이다. 니은번 응답자가 고정된 질문지에 자신이 직접 기재하기도 하고 면접원이 있어서 간접 기입이 가능하다. 질문지법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질문에 좀 답하세요. 체크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내가 체크를 해줄 수도 있죠.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설문의 작성은 조사 연구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섬세한 언어적 감각을 필요로 한다. 자, 리을번 체크하시고 개인의 태도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태도나 인식을 조사하는 경우 매우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설문지법, 질문지법. 말하자면 자기가 작성하는 질문지법이죠.
자, 태도검사법, 흥미검사법, 생활사검사법 이런 그 검사를 하면 각자에게 설문지 내주고 거기에다가 체크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작성을 해서 그 자기의 생활, 태도 또는 흥미 등을 체크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쭉 보시면 15번.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목적을 명확히 작성하기 위해서 모호한 질문이 아닌 분명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치읍번. 대단히 모집단 태도와 핵심은 대단히죠. 아까 한 것처럼 경제성이라는 것처럼 대규모 몇십만이나 되는 대상을 가지고 하루에 100과목이 넘는 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 분석해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설문지법, 질문지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단히라는 것이 나와 있고 기억번, 거기도 중요 표시하시고 표본 소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눈덩이 표집으로 할 수 있다. 눈덩이 표집이라는 것은 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누적. 주인에다 누적 표집이라고 하는데 이 눈덩이식 표집은 조사 대상이 없으면 조사 대상자에게 소개를 받아서 한 사람들이고 또 소개를 받아서 한에게 말하자면 눈이 위에서 굴러내려오면서 나중에 큰 눈 덩어리로 바뀌는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시켜나가는 방법이 눈덩이식 방법, 비확률 표집이 하나로서 눈덩이식 표집, 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뒤에 또 표집 방법에도 정리할 겁니다. 다음에 거기 뭐 자기기입식에서 설문 방법도 역시 박스로 22페이지에 다시 한번 적성을 했습니다. 이 설문지법 또는 질문지법이라고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경제성이라고 아까 적으셨죠. 그런 것처럼 면접조사에 비해서는 현저할 정도로 어쩌면 정반대로 비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이것은 조사자의 조사자나 검사 조사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며 또 경제성의 첫 번째와 연결되겠습니다만 광범한 지역을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다섯 번째를 가지고 우리가 장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회수율이 낮다. 회수율이 낮다. 똑같은 말 제일 끝에 응답 시기 통제 불가로 인해 시간이 지난 회신 자료 처리가 곤란하다. 어쨌든 간에 회수율이 낮다. 또 그런가 하면 응답자 주의 의견과 대리 응답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의 통제, 특히 자기가 서서 내도록 하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은 네가 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다면 저는 많은 교육을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이런 그 교육받는 것이 이런 금평에 반영이 되니까 교육받은 이런 증명서가 인터넷에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부탁을 보내. 그러면 그 사이 보내면 내가 수업을 받아주는 거지요. 저는 뭐 잘 안다기보다는 거의 뭐 알 수 있으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수업을 저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 응답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주의 환경을 통제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질문지법 중에 특히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이 제목이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아닙니까?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설문지 작성에서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만은 설문지 작성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데 디귿번. 질문은 보편적이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조사 대상자들이 전문가 영역에 있다는 건 아니겠죠. 특히 선생님들도 생각 없이 사회복지 관련 전문 용어를 쓸 거예요. 어쩌면 제가 말하는 클라이언트란 그냥 사실 문장으로 온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일본식으로 요보자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CT라고 나오고 이 CT가 뭐야? 이거 CT가 MRI도 아니고 CT가 뭐야? 이거 쓰면은 사람들이 특히 편집진에서는 모릅니다. CT가 뭐예요? CT가 소문자 써야 돼요? 대문자 써야 돼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센트럴 파크도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5번. 질문지는 겹쳐서는 안 되죠. 질문. 그래서 15번은 상호 배타적이 하면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 전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진술돼야 되고 2응번. 질문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가치 시향적이면 의도가 뭐네 이러는데 가치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또 응답 선택의 수가 균형이 맞아야 준다. 근데 요즘은 좀 이건 잘 안 지키는데 옛날에는 20번 문제 그러면 1번부터 오지선 다행이면 4문제 답이 4개일 거요. 이렇게 또 선생님들 시험은 25문제니까 5개일 거요. 이거 7개 나오는데 이거 2개 뭐가 틀린 거야. 또 이거 찾아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답지우수를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음에 거기 피읍번 부정적 질문이나 가능한 한 아닌 것은 이렇게 묻지 말라는데 내기 정도 아닌 것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부정적 질문이나 선동적 질문은 삼가해야 된다. 뭐 시읍번 그 정도 하면 나머지는 안 읽어도 뭐 선생님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 기입식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똑같이 왼쪽 맞으면 거기 장단점 왼쪽에서 쓴 것처럼 오른쪽 페이지에서도 우편조사법과 대인면접법의 비교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편조사법은 역시 질문지법이지요. 질문지법. 반송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높은 경제성, 높은 접근성, 또 연구자의 영향력 배제. 왜냐하면 면접자와 서로 얼굴을 만드는 거 아니니까 익명성 보장, 충분한 시간 여유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서는 디귿번에 있는 것처럼 응답자 통제나 주의 환경 통제가 곤란하다. 그래서 대리 응답자가 나올 수도 있다. 참 세월이 오래 지냈습니다만은 우리 방장이 내가 쓰는 방이 5명이 쓰는 방이었거든요. 5명이 있을 때 우리 방장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었는데 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야 병가봐, 나 지금 이거 뭐 과제도 해야 되니까 어떤 쓰는 것을 한자를 열몇 페이지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것처럼 그걸 다 써주는 건 4명이 과제를 분담해서 다 쓰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이 우편으로 하는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통제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응답자 통제가 곤란하다. 앞에 있었던 소위 주의 환경 통제가 곤란하고 회수율이 낮다. 아까 우리가 질문집 기본 특징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면접법은 대인 면접법이죠.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렇게 하는 면접법은 높은 응답률, 반응의 진실성 확보 용의, 부수적 정보 수집 가능, 관찰법 등 다양한 방법 병행 가능 이런 장점들이 있으나 단점은 비싸죠. 비쌉니다. 그리고 조사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또 그런가 하면 익명성 보장이 곤란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지 조사의 유형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내용만 보시고 행정론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이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우리가 지역사회 조사론과 같이 겹쳐 있는 부분으로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과 똑같은 내용.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법은 지역사회 조사에서 나오고 행정론에서 똑같이 세 영역에 걸쳐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시간에 초점 집단 기법부터 시작해서 세 영역이 나오는 문제를 다뤄서 한 2문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